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GTX 신규 노선을 추가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경기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외교 안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차범위 안팎의 접전 속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 대선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무속 논란을 연일 저격했고 윤 후보 측은 이 후보의 전과 기록 등을 거론하며 도덕성을 공격했습니다. 여야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7일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인데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상임위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과 함께 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의 주요 성과와 과제, 그리고 대선을 40여일 앞둔 지금 민주당의 대선 필승 전략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도 용인을 비롯해 오늘 하루에만 경기도에 속한 6개 지역을 돌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광역 급행철도 GTX 노선을 더 늘려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분당과 일산 등 세워진 지 오래된 1기 신도시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고 경기 동서남북 권역별 맞춤형 지역개발 공약도 내놨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메타버스가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먼저 용인을 방문한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그동안 민주당이 부족했고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큰절로 사과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광역급행철도 GTX A와 B, C 노선의 완공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A+와 C+ 노선 연장을 추진하고 김포에서 하남까지 D 노선과 인천에서 포천까지 E 노선, 파주에서 여주까지 가는 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명을 추진해서 경기도민들의 직주 근접성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GTX의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은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 주거 지역을 적용하는 등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기 남부권의 첨단 산업 허브 조성, 북부의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국가주도 개발 추진 등 권역별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는 이천과 여주, 양평, 성남, 광주를 돌며 경기도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어린 시절에 살았던 성남 중원구 상대원 시장에서 친형을 상대로 한 욕설 파문과 관련해 친형이 이권을 노리고 어머니를 협박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장이 동행하면서 원팀을 과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발전과 더 나은 사회복지를 위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했는데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남북 대화마저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는 북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초정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한미연합훈련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선제 타격론 비판에 대해서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이미 전쟁에 돌입한 상태라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발사 기지뿐만이 아니라 그 발사를 명령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의지를 보여줘야만 그런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 정상화도 약속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 나선다면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 발표도 이어갔는데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한 노후 상하 수도 간 정밀조사 예산이 올해 226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이 남 탓하고 다른 당 비판한다고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라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울산과학기술원 2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를 방문하는 등 울산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무속 논란과 도덕성 공격 등 상대를 향한 비방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가족 비리 의혹과 무속인 친분 의혹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윤 후보의 가족을 범죄 가족단이라고 칭하고 본인은 물론 부인과 장모 모두가 범죄 혐의에 연루된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일부가 추가 공개된 것을 두고는 무속 논란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저는 거의 주술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후보가 주술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불안감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선 후보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앞선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전과 사범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반박하며 이 후보의 전과 기록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전과 사범 후보는 빼놓길 바란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 후보의 욕설 통화 녹음 내용을 문제 삼으며 형수와 조카에게 찾아가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로 괴롭힌 죄를 먼저 용서받고 대선에 임하는 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측근그룹 7인회가 새 정권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정체된 지지율에 반전을 모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공식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 배우자 김건희 씨 등판과 사과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여야는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안을 증액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증액 내용과 재원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여야가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간 열리는데 27일 개회식 직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올해 첫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2022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1월 27일에 개회식 직후에 실시한다. 이어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7일부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도 이뤄집니다. 다만 추경안 본회의 처리 시점은 다음 달 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추경안을 증액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증액 내용과 재원 마련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또 정부 측에 요구했던 사항 등에 관해서 여당 정부 측과 계속 협의 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여야 모두 자영업 소상공인을 더 충분히 지원하자는 취지인데 민주당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수 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늘리는 등 45조 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도 민주당은 우선 국채를 발행해 추경안을 증액하고 차기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상환하자는 의견인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최근 학교 급식소 조리 종사자의 폐암이 잇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조리 근로자와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환기시설 등 급식실 환경 개선과 규정 제도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환기만 잘하면 유해 연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조리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의 13배가 넘는 수치. 환기만으로는 요리 초미세먼지를 피하는 건 어렵습니다. 참석자들은 다량의 요리 연기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배가 해롭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담배는 우리가 안 필 수 있습니다. 밥은 안 먹을 수 없죠. 조리실의 공간과 우리가 밥을 먹는 공간에는 우리를 발암물질로 가득 찬 그 공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망을 했고 여성 폐암의 90%가 이 요리 연기 때문이라고 국립암센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는 모두 초미세먼지인데 머리카락의 약 40분의 1 크기의 물질이 혈액을 타고 몸속 세포를 손상시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나 치매,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울증도 가져다주고 그리고 자살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 요리흉과 같이 보면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가 계속 발생되는 공간에서는 그만큼 이것이 폐 깊숙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실 노동자들 내에서 폐암 발생 이러는 것이 역학적으로도 확인되고 또 독성학적으로 확인되죠. 미국의 경우 요리 연기 저감 장비의 인증 규정이 점차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금 제일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2021년부터 작년부터 신규 레스토랑을 오픈할 때는 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장치를 안 달면은 영업 허가를 안 줘요. 연기 배출 장비와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조리사의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후드는 사람으로 따지면 호흡기와도 같은 것이고 오래돼서 흡입력이 약하고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돼도 그냥 일을 합니다. 일할 때 숨쉬기 답답하고 울렁거리는 것이 후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조리의 빈도수를 낮춘다면 폐암 걸릴 확률을 낮추는 길입니다. 토론에서는 또 학교 급식실의 가스 주방을 전기 주방으로 바꾸고 체계적인 조리시설 취급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설 연휴 진행될 양자TV 토론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국민의당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결론이 오는 26일 내려질 전망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신문기일을 열고 국민의당과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자TV 토론을 열기 위해 설 연휴 30일과 31일 2개 일정을 방송국에 제시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불공정 토론이라며 서울 서부지법에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미크론 대유행을 대비해 정부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2개월 안에 1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 15만 명까지 다다를 수 있다며 다양한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정부의 사전 연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들의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에 대비해 의료 이용 체계도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관건선거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민주당 소속 염태영 수원시장이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할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이같이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관건선거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 역시 김건희 씨에 대한 불법 현수막에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 제출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부터 살펴볼까요? 코로나로 타격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건데 여야가 벌써부터 증액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앞서 보도된 추경 리포트에서도 들으셨듯이 이 정부는 올해 첫 추경안으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한 곳당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여야는 설 이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미 정부의 추경안 규모보다 두세 배 많은 액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5조 원, 국민의힘은 45조 원까지 언급하면서 추경 증액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0번째 추경이 현실화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화 정부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추경 기록이자 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추경이 편성되는 건 이 한국전쟁 상황이었던 195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 현 정부는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해 2017년에 일자리 창출과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등을 위해 11조 원 규모 추경을 시작으로 총 9번의 추경을 편성했는데요. 그중 2020년과 21년 코로나와 관련한 추경이 6번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이미 9차례에 걸친 총 추경 규모가 135조 원을 넘는데 직전에 이 과거 3개 정부를 살펴보면 참여정부와 MB, 박근혜 정부까지 약 15년에 걸쳐 편성한 추경이 모두 10차례에 걸쳐 약 9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3개 정부를 합친 것보다도 추경 규모가 훨씬 큰 수준입니다. 현 정부로서는 이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위기 극복에 필요한 이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경은 곧 나라 곳간 사정과 이제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 때문에 정부가 추경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안 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한 방역 추경안이라고 하지만 네. 이미 14조 원 가운데 11조 3천억 원이 국채 발행입니다. 지난해 초과 세수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4월 결산 심사 이전에는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도 이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야 하고 이는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번 추경안 기준으로 국가 채무는 1,075조 원을 돌파할 예정인데 국민 한 명당 국가 채무가 2천만 원을 넘어섭니다.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에서 올해 50%를 넘어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시중에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이 대출 금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추경이 인위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정부는 이 14조 원 규모의 추경은 물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추경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난다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 추경이 더 늘어날 일들이 이제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야 대선 후보들의 일명 이제 퍼주기, 포퓰리즘 공약들을 잇따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세세하게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포퓰리즘 지적을 받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들 간의 이른바 쩐의 전쟁, 이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심화되는 양상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 청년수당, 장년수당 등 이미 대표적인 기본소득 공약으로 또 윤석열 후보는 출산 지원 정책 등에서 이른바 퍼주기 논란은 이어졌고요. 건강보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탈모 치료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면서 큰 화제가 됐는데 윤 후보는 곧바로 임신성 당뇨와 이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 급여화를 약속하면서 경쟁적으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 고갈 위기에 놓인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또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이 가상자산 공제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올리고
가상자산 투자 손실분은 5년 동안 2월 공제까지 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른바 코일러들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대남 표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선택적 모병제를 전제로 병사 월급 200만 원 보장을 약속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도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약속하면서 이 후보와 의견을 함께 했지만 역시 포퓰리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간 정책 대결이 가열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 또 윤석열 후보의 심쿵 공약, 어떻게 해서든 이 표심에 다가가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들 공약이 실행됐을 때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가, 이런 재정적 검토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과 여야 포퓰리즘 경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24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또 큰절사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며 국민에게 큰절로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경기도 공약 발표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예정에 없던 큰절로 그간 정부의 정책적 실책에 대해서 사과했는데요. 반성과 사죄, 사과라는 단어를 6차례 써가면서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여러 면에서 부족했다고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세력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름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사죄드리고 이재명 후보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개혁 진보 세력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정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는데요. 국민들이 내로남불이라고 질책하셨는데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권력의 대부분을 맡겨주셨던 만큼 기대에 부응했어야 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이 후보가 사죄에 큰절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1월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경선 이후 컨벤션 효과로 상승세를 타자 이 후보가 사과에 큰절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 후보의 이번 큰절 사죄 역시 위기감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은 50% 안팎을 오르내리는 반면에 이 후보의 지지율은 30% 박스권에 갇힌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대선의 최대 분기점으로 꼽히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의 실책에 대해 사과하고 차별화하는 행보를 통해서 돌아선 민심을 우선 수습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후보, 국민에게 큰절로 사과하며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새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이 후보의 반성과 다짐의 행보, 과연 정체된 지지율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정치톡은 김건희 등판 임박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한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공개돼서 김 씨 등판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은 당장 예정된 공개 활동은 없다며 서둘러 선을 그었는데요.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현재 선대본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미 있는 김 씨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고, 권영세 선거대책 본부장도 김 씨 공개 활동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낀 채 고민 중이란 입장만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사과 의향이나 공식 활동 계획 같은 것도 뭐 아주 확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일인지 고민을 더 하고 있어요. 김건희 씨의 공개적 선거 지원 활동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선 일단 설 직후 등판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다음 달 15일부터는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최소한의 공개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김 씨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털어버리고 하루빨리 윤 후보와 보조를 맞춰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일각에선 김 씨의 공개 활동은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씨의 등장이 상승세를 탄 윤 후보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인데요. 만약 김 씨가 등판하게 된다면 주로 비공개 외부 활동을 하면서 사회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에 나서는 것이 선거에 도움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머지않아 김건희 씨의 공개 활동 시점에 맞춰 선대본부 내에 김 씨를 전담하는 팀이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를 밀착 수행하면서 메시지와 일정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김건희 씨의 등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대선 분기점으로 꼽히는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각종 리스크 털기에 나선 한편 TV 토론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선대본부 황규환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무속 논란이 이제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당에서는 이 리스크를 차단하고 있는데 주력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정작 윤 후보 본인은 직접 대응을 삼가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논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결국 여권에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또 뭐 판세가 불리한 것 같으니까 그 논란을 만들어서 확산시켜 보려는 건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고요. 선거가 어찌됐건 능력과 도덕성 검증이 먼저가 돼야 되지 이런 불법 녹취물을 가지고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만드는 게 국민들 판단에 과연 도움이 될까? 뭐 지금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 이건 리스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말도 안 되는 마타도 오고 흑색 선전이다. 그렇게 보고요. 저희가 오늘도 논평도 나가고 입장도 발표했지만 사적 대화를 왜곡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이거는 뭐 후보가 선긋기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당과 후보가 다 일관된 입장이고요. 뭐 애당초 최초 보도를 앞두고서 뭔가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띄웠다가 막상 또 별게 없고 방송까지 취소되고 하니까 어떻게든 뭐 무속이나 이런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뜩이나 이재명 후보 도덕성 문제나 민주당 네거티브 때문에 피로감에 쌓여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뭐 이런 논란 자체가 사실은 별로 달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김 씨가 설 연휴 전엔 사과 입장문을 그리고 설 연휴 직후엔 본격 등판에 나설 거라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거 무게감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뭐 언론들 그런 질의에 여러 차례 저희가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계획된 바는 없고요. 뭐 일부 보도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고도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팬카페나 뭐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뭐 등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인 것 같고요. 선대위 차원에서 적으로 논의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사과라는 부분도 김건희 대표가 직접 나와서 사과했을 때도 그렇고 또 후보가 여러 차례 사과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과라는 게 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 눈높이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방금 말씀하신 사과 입장문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본격 등판 이런 부분도 어찌됐건 후보 배우자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평생 뭐 국민들 앞에서 모습을 안 비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 통해서 국민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 게 좋을지 그런 방안들을 논의하는 거고 설 연휴 직후다 뭐 이렇게 시기를 못 박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바로 곧바로 뭐 일주일 뒤면 설이고 그 전에는 지금 TV 토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살펴야 될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과가 됐든 아니면은 뭐 국민들 앞에서 어떤 뭐 등판이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부분이 됐든 간에 시점이나 방식 또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설 연휴 기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토론이 성사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모레 결론이 날 예정인데요. 일단 윤 후보 측의 TV 토론 총력전에 임하는 그 핵심 전략이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양자 토론 방송 금지 결정이 난다면 다자 토론에 응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전략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 대장동 게이트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의 부적절한 언행이라든가 혹은 기본소득이나 부동산 문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 말을 바꾼 정책들이나 공약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대체 이재명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그런 걸 풀어 야당 후보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또 뒤늦게 정치에 뛰어든 윤석열 후보다 보니까 후보 결정 이후에도 다양한 현안들이 발생했지만 그에 대해서 홍보할 기회가 좀 별로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또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한 점, 또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이렇게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방송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가정을 갖다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다자차 토론 같은 경우는 이미 공직선거법상의 횟수나 방식 같은 게 모두 정해져 있고 지금 양자 토론을 하는 이유는 어찌됐건 확실한 양자 구도가 이렇게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두 후보의 차별성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국민들 요구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또 민주당하고도 수차례 협상을 해왔던 거고 저희는 늘 어떤 식의 토론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양자 토론을 먼저 제안한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또 한번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본부 황규환 대변인이었습니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입니다. 또한 정부는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연말 연시를 맞아서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특별 대담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 정보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의 3선 중진 김경엽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쁜데 출연해 반갑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지난해 1월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지 이제 정확히 한 1년 정도 되신 거죠? 네. 국회 정보위 수장으로서 지금까지 지난 1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소회 들어볼까요? 가장 큰 게 국정원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네. 이거였죠. 그게 이제 과거 국정원이 더 이상 불법 사찰이나 정치 공작, 선거 댓글 부대 이런 치욕의 역사를 청산을 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만드는 것. 제가 이제 그 취임 인사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역시 그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그 20년 12월 달에 저도 이제 참여했던 필리버스터를 거쳐서 국정원 개혁법이 통과됐고 네.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죠. 네. 그리고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이 폐지되고 정치 관여 금지되고 대공 수사권이 지금 이제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다 이관이 되면서 이제 법과 제도로서 국정원의 개혁의 틀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착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역할들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정보위가 알겠습니다. 국정원을 통제하는 유일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주 기밀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다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위가 지난해 이룬 주요 성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21대 국회 상임위별로 법안 처리율을 보면은 정보위원회가 56%로 가장 높습니다. 네. 1등입니다. 네. 예,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예. 그리고 예결산, 국정감사 등의 의사 일정 등도 전체 상임위 중에서 가장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대단히 좀 그 운영이
안정적으로 특별히 여야 간에 네. 아주 이렇게 뭐 격렬하게 싸움 없이 예,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작년 1년 동안에 좀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국정원의 과거 네. 불법 사찰 건이었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던 불법 사찰 건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과거에 한번 이게 이제 한번 그 처벌도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네. 문제는 계속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범위도 과연 이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게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직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불법 사찰로 인한 문건 건수가 지금 약 한 20만 건 정도로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직 국정원 서버에 그대로 보관돼 있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이런 불법 사찰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크게 남아 있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 지난번에 그 이것을 위해서 불법 사찰 정보 진상 규명 결의안이 7월 24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아마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정보위 의결 결의안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분기별로 예산 집행 실적 등을 정보위에 제출하고 보고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애매모호했던 국정원의 정보활동 기본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정해서 명확하게 국회에 보고 의무를 강화했고, 그리고 이런 지금 법안들이 이제 좀 통과되면서 나름대로 이런 틀들을 좀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위와 이제 관련한 주요 현안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올 들어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제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그 북한의 동향과 또 의도, 정보위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고요. 그 문정부의 임기 말 한반도 종전 선언에 대한 전망도 아울러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까지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했죠. 그리고 ICBM 시험 발사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북미 간의 핵 단추의 크기가 과연 누가 크냐 이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핵 단추 비교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핵 전쟁의 위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대화 국면이 만들어지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큰 원칙과 방향은 합의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씩 실천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이게 이제 하노이 노딜로 끝나면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실제로 여기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 교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이제 북한은 지금 자기들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켰고 폐쇄했고, 그다음에 동창리 ICBM 발사대도 해체를 시키는 등의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은 왜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지금 이제 이게 북한의 가장 큰 불만이고 요구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북미 간에 다시 대화를 지금 해보자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좀 한미 간의 이제 대화에 대한 조율도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일단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서 여기서 얘기를 하자 이러고 있고, 북한은 하노이 노딜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몇 박 며칠 동안 열차 타고 고생해서 가가지고 하노이 노딜로 끝나면서 허탕치고 망신당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똑같은 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뭔가 실속 있는 상응 조치를 내놔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서로 이제 이 밀당을 하면서 이루어지지 더 이상 지금 대화의 테이블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아마 계속되면은 지금 이제 북한이 아마 얼마 전에 지금 그 정치국 회의에서 지금 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자기들이 해왔던 핵실험 뭐 내지는 ICBM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조치들을 다시 재검토, 모라토리움을 했던 것들을 해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정보당국도 그렇고 이게 지금 계속 장기간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겉돌고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실제로 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아마 지금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나 지금 현재 이쪽에 중동 사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국 미중 갈등 문제 이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한반도 문제, 특히 이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거의 쓰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북한의 이번에 이제 계속되는 좀 이런 단거리 지금 미사일 발사하는 행위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단 미국의 관심을 끌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국가 주요 산업체나 또 공공기관 같은 걸 노리고 또 사이버 테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사이버 안보법이 현재 정보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국정원의 사이버 사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참 그 사이버 안보법 관련해서 잠깐 그 네. 앞부분에 좀 질문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빠뜨린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종전선언 문제 아까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빠뜨린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좀 꼬여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좀 타개하는 열쇠가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종전선언이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사실 서로에 다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한번 건너야 될 다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전선언을 통해서 나름대로 좀 신뢰를 구축해 가면서 실제로 이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과 대북 제재 완화 협상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이걸 사실 타결하는 건 지금 지난번에 하노이 노딜에서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만만치 않은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막상 한꺼번에 타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바로 그걸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신뢰 구축 조치로서, 그다음에 이 지금 꼬여 있는 이 대화의 열쇠, 그러니까 계기를 만든다는 원리에서 실제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임기 말에 돼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좀 동력이 좀 확실히 좀 이제 잘 붙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나 다음 정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거는 넘어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한 번쯤에 이 전쟁 상태를 끝내야만이 평화 체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한반도는 평화 체제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서 종전 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문재인 정부에서 높지 지금 않게 임기 안에서는 아마 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신데, 사실 이제 임기 말년에 그렇게 지금 뭐 쉽겠느냐. 사실 이번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봤는데, 이게 외교적 보이콧 막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복잡하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런 기회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후에 아무튼 우리 좀 대선 이후라도 아마 이 부분은 실제로 어느 정부든지 상관이 없이 반드시 한 번쯤은 거쳐야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기간이 걸리더라도 금년이 아니면은 내년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질문하신 그 국가 사이버 안보법은 사실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정보위에 법안이 제출이 돼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간사들 간에 일정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아마 공청회 등의 방식으로 해서 좀 의견 수렴도 필요할 것 같고, 핵심은 지금 이제 사이버 안보 문제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뭐 방위산업체도 그렇고 일반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에 대한 해킹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정원 사이버 안보 센터의 사이버 안보 역량은 정말 세계적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이게 이제 국내 기업,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이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이 책임 관리를 과연 어디에서 할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자칫 잘못하면은 또 이 국민의 기본권을 또 침해할 우려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사이버 안보를 이유로 해서 바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이버 안보의 문제, 사이버 안보를 제대로 철저히 이 안보를 지켜야 됨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법안 체계로 만들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정보위가 이제 21대 국회 전반기에 꼭 처리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이제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정보위를 또 어떻게 또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개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국가 비밀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통치권자가 만약에 하나 이걸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할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심각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아까 얘기한 불법 사찰, 뭐 블랙리스트, 뭐 정치 관여, 뭐 정치 공작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칫 사실 필요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혹이 사실 이게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런 유혹이 들지 않도록 어떻게 국정원의 체계를 확실하게 개혁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대단히 좀 지금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해외 정보 인프라, 대단히 좀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 정보 인프라들을 어떻게 좀 제대로 구축해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요소수 사태 같은 데서도 이제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굉장히 희소 자원들이 있고 때로는 해외에서 갑자기 끊길 수도 있는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해외 자원 현황이나 해외의 어떤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 경제 정보, 안보 정보들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제대로 잘 체크해낼 수 있는 이런 안보 정보 능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선 이야기로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다음 주 설 연휴 기간에 처음으로 맞짱 토론이 예고가 돼 있는데요. 이 후보가 또 워낙 달변가십니다. 특별한 전략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솔직히 당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정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다. 아마 이제 막상 이 토론이 이렇게 직접 양자 간의 토론이나 후보 간의 토론이 좀 이루어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들을 통해서 뭡니까 이게 인터뷰식의 이제 토론이 계속 좀 진행됐지 않습니까? 아마 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재명 후보는 뭔가 전체적으로 정책을 다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달변이냐 아니냐는 말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차이일 텐데 실제로 보면은 거침이 없이 그때 현장에서 즉석 그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쭉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책에 대해서 명확히 꿰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면은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프롬프트가 떠오르지 않으면은 잘 얘기가 안 되거나 아니면 질문을 해도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저쪽에 다른 후보 보면은 잘 모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그런 걸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냐면은 평생 동안 범죄 피의자의 수사만을 해왔던 분이 어디 민생의 이러한 문제, 어려운 문제, 지역 화폐의 필요성, 공공 배달앱이 왜 필요한지, 이 복지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아는 것도 1차적으로 우선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저는 이 진실성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성. 그러니까 정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공약이니까 나도 그냥 똑같이 하고 그냥 말 거냐. 예전에 왜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씀 중에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 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약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마인드가 뭐냐 이런 겁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아마 그때 한나라당 그 원내대표께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선 때 공약 다 지키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럼 공약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공약을 바라보는 마인드, 진실성 이런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냐. 실천의 의지 이런 게 없다 보면은 그냥 선거 때 아무 얘기나 그냥 공약이나 남들 하니까 그냥 다 그냥 똑같이 해놓고 실제로 끝나고 나면은 선거 때 공약 다 지키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러면서 돌변해 버리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키고 못 지키면은 왜 못 지켰는지 국민들께 진솔하게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거나 사과를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마인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안에 대한 이해도와 또 진실성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민현 새 의원께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지 그리고 여권의 중진으로서 대선 필승 전략까지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전에 인사도 함께 덧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이제 20대 대선 그리고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커다란 두 개의 선거가 실시되는 대전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그때 묻지마 정권 교체가 불러왔던 우리 MB 정부의 악몽 지금도 그냥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4대강, 해외 자원개발, 방산비리,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 어떻게 헌정 질서가 망가지는지 국정농단 사태 이르기까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묻지마식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나쁘게 바꿀 건지 좋게 바꿀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3대 위기라고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위기관리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정농단으로부터 헌정의 위기를 다시 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북핵 위기를 일단 제동을 걸고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지금 이렇게 해서 3대 위기를 지금 현재 극복했거나 아니면 지금 해 나가고 있는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차기 정부는 선진국형 시스템 국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나 아마 금년은 이러한 국정농단의 시대, 국민 불안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런 평화 번영의 시대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최초로 1인당 실질 GDP에서 일본을 추월해 왔던 이런 저력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더 한 단계 더 도약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한 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이 풍요와 성장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 해라고 그러죠. 네네. 이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을 끝내고 정말 이제는 혐오나 갈등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실질적인 이런 문화선진국, 더불어 함께 사는 나라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필승 전략에 대해서 특별한 정보도 듣고 싶었는데요. 네. 필승 전략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확히 지금 어느 시기인가, 금년 한 해가 어떤 해이고 어떤 기로에 있는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민주주의인가, 샤머니즘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중요한 한 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국회 전반기 정보위 주요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의 3선 중진인 김경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겠지만 강원 영서 지역에는 1cm 정도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서울이 영상 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